최 다니엘의 낭독, 토니오 크레거. 작가가 된 토니오 크레거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시절 그가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고향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안 어디에서도 토니오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구들도 없어졌고 칠과 장식도 모두 변했습니다. 게다가 2층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민중도서관이라고 씌어있는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민중도서관? 민중이나 문학이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토니오 크레거는 의아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문으로 들어갔다. 긴장해서 우울한 듯 들여다본 방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다. 2층에는 방이 셋,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방 사이의 문들은 모두 열려 있었다. 사방 벽에는 거의 천장에 닿도록 검은 서가에 길게 줄을 이어 똑같이 장정된 책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어느 방이나 물건을 파는 책상 같은 것 위에 궁상맞은 사람이 앉아서 무엇을 쓰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토니오는 그 많은 책에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다른 고장 사람인데 지금 이 도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민중도서관이로군요. 장서를 좀 구경해도 될까요? 보실 수 있고 말고요. 그 사무원은 이렇게 말하고 더욱 빠르게 눈을 끔뻑거렸다. 좋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보시겠습니까? 목록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토니오 크레거는 대답했다.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책의 제목을 읽는 척하면서 벽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꺼내어 펴들고 창가로 가 섰다. 그곳은 전에는 아침 식사를 하던 방이었다. 아침에는 여기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푸른 벽지에 흰색 신상들이 새겨진 위층의 커다란 식당은 쓰지 않았다. 저 건너방은 침실로 썼으며 할머니께서 고령으로 오래 신음하던 끝에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는 놀기 좋아하는 사교계의 부인답게 인생의 미련을 가졌으니 그럴 법도 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역시 그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 키가 훤칠하고 단정하며 좀 우울하고 명상적인, 늘 단추구멍에 들꽃을 꽂고 다니던 그의 아버지도 거기서. 토니오는 아버지가 임종하는 침대 발치에 앉아서 눈시울이 뜨겁게 조용하고도 강렬한 감정과 애정과 고통에 온통 심신을 맡기고 있었으며 그의 어머니도 아름답고 정열적인 그의 어머니 역시 뜨거운 눈물에 정신을 잃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그러던 어머니는 남쪽 나라의 예술가와 함께 푸른 하늘의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저기 맨 끝에 조그마한 세 번째 방도 지금은 책으로 가득 차 있고 궁상맞은 사내가 지키고 있지만 여러 해 동안 토니오 자신의 방이었다. 바로 지금처럼 산책을 끝낸 그는 학교 후에 이 방으로 들어왔고 저 벽에는 책상이 있었으며
그 책상 서랍에는 맨 처음 썼던 은근하고 속절없던 시가 들어있었지. 호두나무. 그는 쑤시는 듯한 우울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스듬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은 황폐해져 있었다. 그러나 늙은 호두나무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고 축 늘어져 바람에 후다닥거리며 쏴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음 순간 토니오 크레거는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눈을 떨어뜨렸다. 그 작품은 그도 잘 알고 있는 걸작이었다. 그는 잠시 검은 글줄을 따라 몇 구절을 눈여겨보고 창조적인 정열 속에 핵심 효과로 승화하여 그것이 감명 깊은 결말로 이끌어 나가는 저술의 절묘한 흐름에 잠시 몸을 맡겼다. 그거 참 잘 됐는걸? 그는 작품을 제자리에 꽂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에선 아직도 사무원이 꼿꼿이 선 채 자기 일에 충실하려는 듯 못 믿어하는 표정을 하며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훌륭한 장서로군요. 토니오 크레거가 말했다.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 사무원이 잠시 그대로 서서 그런 방문객이 불안한 듯 눈을 껌뻑거리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더는 어딜 가보고픈 생각이 나지 않았다. 집을 돌아보았으니 그만이었다. 그는 어떤 요리점의 한 구석에서 생각에 잠긴 채 기름진 식사를 하고 나서 호텔로 돌아왔다. 일이 끝났으니 오늘 오후에 떠나겠어. 그는 말쑥한 검은 옷차림의 사나이에게 일렀다. 그리고 계산서와 코펜하겐행 기선이 떠나는 항구로 타고 나갈 마차를 부탁했다. 약속했던 시간에 마차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토니오 크레거는 준비를 갖추고 내려갔다. 아래층 계단 밑에선 검은 옷차림을 한 날씬한 사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새끼손가락으로 컵부스를 소매 속으로 밀어 넣으며 말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잠시 실례를 해야겠습니다. 제 아저씨가 호텔 주인 되시는 분이 몇 마디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는군요. 사무상의 얘기일 겁니다. 저 안에 계십니다. 저하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들어가 주시겠어요? 안에는 호텔 주인 제 아저씨만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십시오 하는 몸짓으로 토니오 크레거를 안내소 안으로 안내했다. 실제로 그곳에는 제 아저씨가 서 있었다. 토니오 크레거는 옛날부터 그를 보아서 알고 있었다. 그는 작달만한 키에 뚱뚱하고 다리가 휜 사내였다. 바짝 깎은 구렛나룻은 백발이 되었다. 그러나 가슴 패기를 넓게 파낸 프로코트와 풀색으로 술을 놓은 빌로드 모자를 쓴 것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 아저씨 곁에는 벽에 붙여놓은 조그마한 책상에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책상 위에 복잡한 서류에 장갑을 낀 손을 얹고 들어서는 토니오 크레거를 정직한 병정 같은 낯으로 맞아들였는데 그 눈초리에는 어떤 놈이라도 땅속으로 기어들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라는 느낌이 역력했다. 토니오 크레거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참고 기다렸다. 민에서 오시는 길이라죠? 이렇게 경찰관은 참다 못해 순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토니오 크레거는 그렇다고 말했다. 코펜하겐으로 가신다고요? 예, 덴마크의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수욕장? 좋습니다. 증명서를 좀 보여주시죠. 경찰관은 보여주시지요 하는 말을 유난히 경쾌하게 발음했다. 증명서요?
그에겐 증명서가 없었다. 수첩을 꺼내 들여다보았지만 몇 장의 지폐 말고는 도착지에 가서 끝을 내려고 가지고 온 단편소설의 교정지밖에 없었다. 그는 공무원들을 대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여권을 교부받은 적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소? 경관은 말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성명이? 토니오 크레거는 그에게 이름을 말해주었다. 거짓말은 아니겠지? 경찰관은 이렇게 말하며 허리를 펴고 갑자기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콧구멍을 열었다.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토니오 크레거는 대답했다. 대체 뭐 하는 사람이오? 토니오 크레거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직업을 말했다. 제 아저씨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하고 경관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이런 이름의 인물과 동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는 인물이란 말을 하고 여러 인종의 언어로 이상하게 뒤덤벅이 된 것 같은 까다롭고 낭만적인 이름을 복잡하게 쓴 서류를 쳐들고 한자 한자 읽었으나 토니오 크레거는 들은 후 곧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인물은 그는 계속했다. 부모 미상의 신분도 확실치 않은 자로서 여러 가지 사기와 기타의 범죄로 인하여 미넨 경찰에 의해 수배 중인데 아마 덴마크로도 도피하려는 흔적이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같은 인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토니오 크레거는 이렇게 말하며 답답한 듯 어깨를 들먹거렸다. 이것이 어떤 인상을 준 듯했다. 뭐요? 그렇소. 경찰관이 말한다. 하지만 아무런 증명서도 제시할 수 없다니 딱하지 않소. 제 아저씨 역시 달래는 듯 중간에 나섰다. 이게 모두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경찰관도 제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죠. 무엇이든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증명 같은 건 말이죠. 모두 잠잠했다. 아주 신분을 밝히고 내가 신원미상의 사기꾼이 아니며 날 때부터 푸른 마차를 타고 다니는 집시도 아니며 영사 크레거 씨의 아들이고 크레거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 아저씨에게 털어놓고 이 일의 끝장을 내버릴 것인가? 아니, 그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속에 든 게 대체 무엇이오? 경찰관이 물었다. 그 수첩 속에 있는 건 말이오. 이거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정지지요, 이거. 토니오 크레거는 대답했다. 교정지라니 뭐죠? 어디 좀 보여주시오. 보십시오. 그는 말했다. 거기 제 이름이 있죠? 제가 쓴 것인데 출판될 예정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제 아저씨는 잘라서 말하고 그 교정지를 한데 뭉쳐 접어가지고 돌려주었다. 되지 않았습니까, 페테르전 씨? 그는 몰래 눈을 감아 보이고 그만두라고 눈을 꿈뻑거리고 머리를 저으며 간단히 되풀이해서 말했다. 더는 손님을 여기 계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소. 마차가 기다려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손님. 이 경찰관도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제가 진작 말씀드렸죠.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고. 그랬을까? 토니오 크레거는 생각을 했다. 경찰관은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 않았다. 아직도 인물이니 재신이 하고 덤볐다. 그러나 제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손님을 입구로 안내하고 2마리의 사자상을 지나 마차가 있는 곳까지 따라와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면서 손수 마차의 문을 닫았다. 그리하여 우스꽝스럽게 높고 넓은 마차는 쓰러질 듯 덜그덕거리며 가파른 골목길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항구로 내달렸다. 이것이 토니오 크레거가 자기 고향 땅에서 겪은 이상야릇한 체류였다.
밤이 되어 토니오 크레거가 탄 배가 넓은 바다로 나왔을 때는 물 위로 흔들리는 은빛이 빛나면서 달이 이미 솟아올랐다. 그는 점점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외투로 몸을 싸고 뱃머리에 서서 바로 눈 아래에서 거세고도 미끄러운 파도가 어스름 속으로 밀려가는 모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도는 서로 엉켜 흔들리고 철썩거리며 부딪히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트러져 벼랑간 거품이 되어 반짝거렸다. 흔들리는, 그러나 고요하고도 황홀한 기분이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다. 그는 고향에 갔다가 사기꾼으로 체포당할 뻔한 일로 맥이 좀 풀렸다. 하긴 그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그럴 법도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배에 올라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가끔 구경한 일이 있는 덴마크 말과 독일 말의 북쪽 사투리가 뒤섞인 떠들썩한 소리 속에 화물이 깊은 선창 속으로 실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풀렸다. 짐짝과 괴짝뿐 아니라 북극의 곰과 맹호까지도 창살이 있는 우리에 갇혀 실려 내려가는데 아마 함부르크에서 덴마크의 동물원에라도 가는성 싶었다. 배가 얕은 강 언덕 사이를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동안 경찰관 페테르전의 신문 같은 것은 고스란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를테면 전날 밤에 달콤하고 구슬프며 후회 섞인 꿈, 그리고 산책했던 일, 호두나무의 전경, 이 모든 것이 다시 마음속에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넓어지면서 어린 시절 바다의 아름다운 꿈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바닷가를 멀리서 바라보았고 등대에 불빛이며 부모님과 같이 먹었던 해안 요양소의 불빛을 보았다. 동쪽 바다. 그는 마음대로 거칠 것 없이 불어오는 거센 바닷바람에 머리를 기대는 듯했다. 바람은 귓전에 울며 가벼운 현기증과 아득한 마비 상태를 자아내고 모든 악덕과 괴로웠던 일, 그릇된 행동, 또한 의욕이나 혹은 힘들었던 일에 대한 추억이 맥없이 흐뭇함 속에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그를 둘러싼 파도의 철썩거리는 소리, 거품이 일고 헐떡이며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늙은 호두나무가 바람에 후두둑거리고 어느 집에 봉당문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은 점점 짙어갔다. 자, 저 별을 좀 보십시오. 저 별들을 보세요. 벼란간 곁에서 술통 속에서 울려오는 듯한 무겁고도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붉은빛 금발머리에 눈 주위가 불그스레하고 금방 목욕이라도 한 것처럼 축축하고 차디찬 피부를 가진 간소하게 옷차림을 한 사나이였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그는 토니오 크레거의 곁에 자리를 잡고 수줍은 듯 겸손한 태도로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새우 오믈렛을 먹어치웠다. 지금 그는 토니오의 곁에서 난간에 기대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Seht zu, dass ich selber Land gewinne und kehre irgendwann zurück.